당시에 어, 조선은 최대한 노력하면은 군사를 몇 명까지 모을 수 있냐면은 그 최대를 많이 모아서 2만 명 정도입니다. 2만 명. 이건 오합지졸 다 모아가지고서 이건 다 모으면은 근데 일본은 그 30만 정도 몰 수 있어요. 30만. 그중에서 반 정도를 이제 조선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전부 모으면은 전부 모아서 보낼 수가 없는 게 국경이 너무 길잖아요. 다 보내면 거기에 그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선에 가장 많이 보냈을 때가 1597년인데 그때는 군대 어디서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보냈냐면 사천성, 광동, 광서성에서까지 끌어서 보냈어요. 그 광동이 지금 저기 홍콩 있는 데 아니야? 홍콩. 거기서 걸어온 거예요. 사천에서 걸어오고.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끌어모았는데 조선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대한 노력한 게 얼마를 보내는 10만 명, 10만 명. 실제로 싸우면은 이 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총을 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칼이잖아요, 칼. 근데 얘는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엄청나게 당했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힘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조선은 끝까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중국이 대신 싸우게 만든 거예요, 중국. 대신 싸우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중국 아주 위대하다고. 너는 아주 진짜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막 뛰어가지고서 보내게끔 해가지고 싸우게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엄청나게 당했어, 엄청나게. 게다가 중국도 알았어. 요놈들 우리 이용해 먹고 있구나 하는 거. 근데 일이 워낙 글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선이 하면서 그 살아났던 그 기술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게 외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가가지고서 중국 가서 하는 이 외교, 중국과의 관계, 요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중국에서 도저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의 그 외교 기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그 적재적소 가서 찌르고 누구한테 연결을 대고 언제 가서 어떤 문서를 올리고 어떻게 설득하고 응? 문지기는 누군가지 다 아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구인지. 근데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이 문서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요.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금방 고쳐 쓰고 뭐 해가지고서 요리에다 갖다 뿌리는 거야. 한 번에 안 돼 또 가. 그 다음에 또 가. 그래 안 되면 가서 막 엎드려서 울어 막 울어. 통곡을 해. 통곡. 그러면 나중에 불쌍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래. 근데 이게 이걸 함으로써 조선 그 관리들은 조선 국왕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교가 이, 이 조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조를 이 사람들이 일본 갔을 때 한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일본.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이게 경부상사 하파한테 해보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그 하파라는 용어가 일본에서는 그 조선 국왕한테 쓴 편지에 먼저 썼던 용어예요, 이게 하파가. 그러니까 뭐 이 병부상사는 국방부 장관인데 여기에 대한 이것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병부한테 또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연쌤, 이거 좀 읽어보시죠. 어디 읽어볼까요? 여기 그 있는 과군. 아, 과군이 내가 여기 모등을 보낸 것은
천조에서 혹시라도 외적의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 외적의 기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게 되셨다면 어찌 오늘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조처해 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했다고, 이것이 옳은 정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하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서 이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분석. 이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아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정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이제 설득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의 형세가 쇠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군대하고 양식을 청하는 거를 혹시라도 의심받을까 해서 외적의 기세가 상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렇게 의심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양식을 달래는 게 외가 세다고 해가지고서 핑계 삼아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포문, 히데요시가 보낸다는 항복문서, 이것도 거짓이라고. 우리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은 만이들 자신이 서로 공격해서 멸망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근심거리가 되기에는 원래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것이 뭐냐면은 중국에는 이러한 관료들의 그룹도 있었어요. 똑같이 오랑캐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일본하고 조선하고 왜 우리가 가냐고.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죽다 말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왜 우리가 군대를 보내냐고. 이런 그룹들도 중국에는 가장 강하게 있었는데, 중국도 파벌이 많아요. 파벌이 많은데 서로 굉장히 견제하고 논쟁을 벌이고 막 하는데, 자기네들의 논쟁의 정당성, 그다음에 이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에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는 거를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스파이를 전부 보내요. 조선에 각 파들이. 그래서 정보를 갖고 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계속 가서 부산하고 이쪽을 아직도 점경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진주 뭐 했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생포에만 외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외적이 병력이 보잘것없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잘못된 거라고. 그다음에 앞서서 배신인 정철하고 홍인상 등 두 차례 사신행차가 경제 도착했을 적에도 외적의 단지 서생포에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 병력은 이미 모두 다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서에 소문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 정철이 사절로 그 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절 그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연행록은 여행했을 때는 보통 그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하고 이렇게 쭉 날짜별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거는 비교적 후에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 전개는 많은 경우는 자기네들 가서 활동한 곳에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연행록이 많아요. 날짜로 일기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김수하고 체립이 오기 전에 허진이 갔었어요. 또 가다가 이 사람은 중간에 막혀가지고서 못 가게 해가지고서 반대파에서 못 가게 해가지고 북한까지 못 가고 왔는데 여기서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결정권자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에 관한 그 황제는 아마 그 바른 결정을 하실 거라고 계속 믿고서 그 황제를 띄우는 겁니다. 그 소방의 일 때문에 위로 지존께서 동쪽을 돌아보시게 하는 수고를 끼치고 이로 말미암아 내부가 소란해지는 결과를 빚고 말았으니 소신의 군신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을 줄을 쥐었다고 대지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은 왕서부터 그 신하들 그다음 사람들이 전부 아주 죽을 줄을 졌다고. 왜 죽을 줄였냐면 황제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렸다고.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문구인데 그, 이, 이 선조가 조선의 국왕이 중국 이때 당시에 명나라 황제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계속 죽을 줄을 졌습니다. 그 하늘의 지존이신 성상께서 그 근심을 갖게 되셨다고 저 때문에 아주 죽을 줄을 졌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황제에 대한 거는 뭐 건드리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거를 좀 황제한테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 선조는 자기의 그 권력의 그 근원이 이 중국의 황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기를 황제는 어떤 경우에도 못 버릴 것이라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거의 신앙 같은. 그래서 황제만큼은 그 내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 조선의 국왕이 이 명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계속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직접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황제 입장에서 자기를 그만큼 띄워주는 사람은 조선 국왕밖에 없어. 그래서 조선 국왕이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조선 국왕하고 황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 국왕은 약간의 무기도 있어요. 무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무슨 상선이 뭐 이런 이 고위 관료들에 대한 평가를 살짝 해가지고서 그 황제한테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황제가 그 자기 신하를 평가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나중에는 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 병부상서 석성이 강화를 추진하다가 넘어져 갔잖아요. 죽게 생겼어. 그럴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선의 선조한테 부탁을 해. 나를 위해서 좀 황제한테 글 좀 하나 써달라고. 어? 나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조선 국왕을 이 명나라 그 관료들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어? 그런 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황제한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황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 잘못된 결정을 안 내릴 것이라는 그런 거를 그 전제를 믿고서 이런 이제 그 외교 활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것까지 흘리는 거 이게 이제 시대식 7가지의 그 강화 조건을 중국이 요구를 했더랬잖아요. 이것이 워낙 엄청난 조건이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서 아무도 이거를 중국의 조정에다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비밀이었는데 이거를 살짝 흘리는 거야. 이 조선에서 알아가지고서. 그 시도시가 이런까지 요구했다고. 요구사항이 7가지나 된다고. 이거 아냐고. 이 얘기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중국의 강화를 추진하는 그 당파의 반대파한테 이거 정보를 주면은 중국 조정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 무서운 정보인 거야, 이 무서운 정보. 그래서 살짝 위협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정보까지 지금 알려줄 수가 있다고. 어? 그러니까 책봉을 하지 말라고. 7가지 요구 중에는 뭐냐면 땅을 떼어달라는 것, 조선의 반을 떼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봉해달라는 것. 이게 거짓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도. 그다음에 마지막 그야말로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 왕실에 요구했던 것을 본받으려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 당나라 한나라 때는 흉노족이나 이런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막다 못하면은 황제가 딸을 보냈어요. 딸을 줘가지고서 달래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딸을 보내가지고 네가 내 세를 삼을 테니까 침입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표문도 전부 거짓이라고. 이 표문은 거짓이지, 거짓인데 이것도 계속 알려주는데 중국서는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다시 시대를 책봉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선병이 200명이나 죽었다고. 이거는 경주하고 안강에서 그, 안강, 언양 뭐 이런데 언양, 안강 있잖아요, 경주에.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서 명나군사 200명 정도 죽었어요. 강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싸움 한 대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언양 갔더니 무슨 불고기집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만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걸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항조에서는 천하를 한 집안처럼 여기면서 사이에 대해서도 중국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네 군데서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동쪽의 울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쪽의 울타리. 우리는 동쪽의 울타리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네. 외적은 처음부터 소방의 길을 빌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발설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협박하고 공갈하는 작태를 중국에는 감히 보이지 못한 채 소방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뜻을 우선은 전적으로 그들과 거리상으로 가까운 소방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멀리 엿보려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단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조선에서 계속 주장한 건데 왜 중국이 병사를 조선에 보내가지고 일본을 패퇴시켜야 되는지의 논리예요, 논리.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소방의 비를 빌리겠다 공공연히 발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히데요시가 한참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조선을 빌려가지고서 빌려서 중국을 치겠다고 한 언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전제가 있는데 지금 중국한테 감히 하지 못하고 조선에서만 지금 계속 침략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만을 이렇게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다고 할지라도 멀리 엿보려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면 중국을 칠 거라고. 중국을 칠 거라고. 중국을 언제든 칠 거니까 빨리 싹을 뽑기 위해서 빨리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쟤네를 패퇴하라고. 그래서 조선에 중국의 병사를 청원할 때, 요구를 할 때 계속 논리가 뭐냐면은 이 전쟁이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고.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전쟁이라고. 조선은 다만 그 사이에 껴가지고서 그냥 피해를 입혔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중간에 껴가지고 중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오셔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히데요시의 전쟁의 목적이 중국을 정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
그 주장을 아주 정착을 시킨 게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명나라에 그 병사를 조선에 그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게. 나름. 근데 일본서는 많은 학계에서 일본이 워낙 셌기 때문에 조선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정복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주장을 학계에서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히데요시는 중국을 그 치거나 뭐 중국에 군사를 보내려고 했던 적은 없었어요. 잠깐 있었지만 한 몇 개월 정도. 그래서 그 이론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와 있는데, 조선의 그 조선이 여러 가지로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 계속 중국을 그 설득하고 어떤 데 살짝 협박도 하고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중국군을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이것도 그 뭐 달라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지지 못해가지고 그 곡식을 달라고. 그래서 수만 섬에 곡물을 마련하러 하는데 선박으로 내서 소방의 평안도 지방까지 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어떻게 또 해가지고서 쌀을 그 의주까지는 실어온 적이 있어요. 의주까지. 그래서 더 이상 안 실어다 줬어요. 근데 조선소는 오신 김에 의주가 아니라 더 밑에까지 좀 실어다 달라고. 계속 우겨가지고서 나중에는 여기까지 실어다 줘요. 그다음에 중국서 맨 처음에 쌀을 준다고 했을 때, 중국서도 이게 사정이 딱했어요. 중국도 자기가 한번 안 가본 백길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쌀은 어떻게든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니네가 가서 실어 가라고. 그래서 조선서 그 쌀을 실으러 맨 처음에 몇 번 그 배도 번역했는데 잘 안 돼요. 막 풍랑도 만나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계속 또 우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라고 꼭 실어서 조선까지 갖다 달라고. 그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갖다 실어다 줍니다. 이처럼 소방에서 선박을 마련하여 군량을 싣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소방으로 돌아가서 군병에게 말씀드린 명을 받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실어다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고요. 예부요. 예부는 이 군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이 중국은 그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은 그 서로 그 신하들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결정이 안 나고 황제가 골이 아플 때는 그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러면 모든 그 상급 관료들이 모여 가지고서 회를 하라고 회. 그러니까 총회를 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서 토론을 한번 끝까지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서 그 의견을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중국서는 그걸 국영과도관 회의라고 하는데 그런 관료들이 몇십 명이 모여 가지고서 바깥에 그 어떤 공간에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무서워요. 막 서로 갈라져 가지고 논박하고 막 주장하고. 그럼 그거를 책임자가 딱 나중에 막 가지고서 의견을 다 막 가지고서 딱 황제한테 올리면 거기서 황제가 이제 그 어느 거를 선택하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부도 육부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도 글을 올리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강화가 왜 안 되는가를 계속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식량도 정확하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여기서는 일본이 몇십 년 전에는 이 매구들이 막 중국의 복건성 그다음에 이쪽 상해 이쪽으로 침입해 가지고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거든요. 놨는데 그래 가지고서 일본이 중국을 인도해서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 조선의 위치를 보면은
그 찌실마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루는 요동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육류를 통하면은 중국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조선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이 하는 것만을 상책으로 여겨서 미루어는 안 될 것이 서방을 그냥 치지도해서는 안 되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김이가 이 밧줄을 갖고서 이 소나 그 말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해가지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상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군사를 그 상책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때 해봤자 뭐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북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북경을 떠나서 가면서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북경을 떠나서 요동을 지나서 조선을 가잖아요. 요동에 이 아까 고총독하고 한순무가 최고 책임자로 거기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북경에서 돌아가면서도 또 끝까지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서를 구중궁궐에게 항상 전달해 드린 다음 중업부처에도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적을 토할할 수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외적을 봉해주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고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소방에 있는 군대까지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 북경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양곡을 2만 섬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자력으로 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 끝까지 이제 가면서도 이런 그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 북경에서 돌아갈 때는 이 북경에 있던 그 고위 관리들이 그 새로운 정보를 이 사신다는 데서 이제 그 얻고 또 다른 경로에서 얻고 그래가지고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 책봉하고 뭐 강화하고 이런 거는 다 사기라고 뭐 취소하라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황제가 손들어요. 취소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고서 자기 나라로 가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수가 이쪽 출입하고 김수가 갔던 이 사절이 중국 그 조정의 의견을 뒤집어 놓는데 그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결정적인. 요거 맨 끝에도 하나 읽어보시죠. 황상께서는 일단 양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안으로는 병부에 이임하시고 밖으로는 총독에게 이임해 놓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파의 이치로 말하면 또 이목의 역할을 하는 시종신의 신분으로 본강에 나아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책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 서로 틀리는 일이 없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면 황상께서 그런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 윤허하신 것이 또한 당연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병부가 있어요. 병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병부가 조선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북경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고총독하고 한순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선에 있는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지금 이 황제가 이 강화를 책봉을 통해서 강화를 하게도 결정한 거는 요 현장의 책임자 한취선 고총독 그다음에 병부 요 가장 중요한 라인이 의견이 똑같으니까 그 황제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조선의 전략은 뭐냐면 그 중에 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삐뚤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틈새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추선을 계속 쑤시는 거예요. 한추선을. 그래서 한추선이 나중에 그 보고를 해요. 조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조정에서 더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가 의견이 일어나가지고서 황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의 그 결정을 번복을 합니다. 번복. 아주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목처럼 쓰러지고 한번 망하면은
이미 중국에서 천하의 힘을 한데 뭐 대군을 출동시켜 구해준다는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고. 우리는 지금 고물 것 같다고 다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요거는 그 놓치지 않는 게, 그런데 식량도 보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만 섬을 그 보내 2만 섬밖에 보내주지 않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산해관은 뭐냐면, 산해관을 국경을 지나서 산해관을 지나면은 이제 그 예방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요동지방으로 가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이죠, 관. 이 산해관을 가보신 분 계세요? 산해관? 산해관을 가보시면은, 야, 중국에서 이 산해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알아요. 이 산해관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만리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산해관이 그 만리장성을 통하는 문이에요, 문. 일부러. 근데 문이 그 조그매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잘 쌌는지, 여기만 꽉 막고 있으면은 그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산해관을 가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중국이라는 게 얘네들이 그 이 산해관을 만들고 만리장성을 쌓은 게 한나라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천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제도인데, 그렇게 지혜를 짜고 온갖 그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고 산해관을 만든 게 그만큼 그 중국 방어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지키고 있는 대장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틈만 나면 누구한테나 이거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요 맨 끝에 요거예요. 완록강 일대를 외적에 대한 방어선을 계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감히 뭐라고 참견할 수 없습니다만, 발행 외적으로 하여금 소방을 집어삼키게 하여 압록강 이동의 땅을 모조리, 그러니까 조선의 땅을 모조리 이무기와 아가가 설치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일본이 먹으면은 천주 역시 끝내 편안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관료들 중에서 한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파냐면은, 왜 우리가 조선을 도와주냐고. 일본하고 조선은 똑같은 오랑캐라고. 우리는 그냥 압록강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파인데, 조선에서는 그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면은 압록강 이거 뭐고 중국까지 간다고. 응?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하는 압록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 전략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냐고.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당신들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얘기입니다. 황제가 이 강화를 반대하는 대신들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뭐 회담하고 막 난리를 치고, 아까 한추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추선 새로운 정부들 황제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워낙 골치가 아프니까 병부상서가 손을 들었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주 강화 이 책봉을 추진해 가지고서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서 황제한테,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론이 이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그 명령을 거두시고 일본하고 협상을 통해서 강화를 하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 황제가 또 자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명령을 내렸는데 또 그걸 캔슬을 해야 되니까. 황제도 이제 몰려가지고 해서 손 들고서 할 수 없다고 캔슬을 시켰어요. 캔슬. 그래서 요 5월 달에 5월 달에 요 5월 달에 강화하는 그 명령을 취소를 시켰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 반대파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강화파들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 사람들이 두 가지 그 획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강화를 반대했던 그 대장, 가장 그 리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손총독이야. 손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손광. 요 사람을 조선에서 전쟁 해결하라고 현장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하게끔 공작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그 조선에 뭐 강화하는 것도 반대하고 조선의 군사 개입하는 것도 반대하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그럼 자식아 네가 해결해 보라고 얘를 책임자로 임명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고향겸이 해임이 되고서 송광이 총독이 됐어요. 그러고서 또 강화 그 찬성파들이 조선에서 와서 계속 주장하고 그 정보를 요루에 퍼치고 뭐 그래가지고서 강화 그 책략이 캔슬이 됐잖아요. 조선도 가만 안 두고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 몰래 사달을 보내가지고 조선 국왕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가 그 황제한테 이제는 내 입장이 바뀌었다고 히데요시에서 책봉을 좀 해달라고 하는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그래서 조선 국왕이 조선이 거기에 그 무릎 꿇었어요. 그 압력에. 근데 그것이 요 6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또 아주 극적인 전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오면서 천천히 온 거예요. 천천히 오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계속 동쪽만 지키면 된다고 저기 중국 압록강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압록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이 무너지면은 중국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이 얼마나 틀린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이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쌀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쌀을 달라고 하면서 그 조선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군대를 중국에서 철수를 해가요. 강화를 하면서, 강화 정책을 하면서. 그럴 때 그거 다 철수해 가면 안 된다고. 그 철수해 가면은 그 대신에 다른 군대를 보내달라고 또 조선이 요구를 하는데, 자, 그때 그 조선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군대를 보내는 건 좋은데 요 마병, 요동에서 오는 마병을 보내지 말라고. 이 남쪽에 있는 남병을 좀 보내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느 쪽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까지 조선에서 요청을 합니다.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동의 군사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마병들이 말 타고 다니는 군대들이.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서 못된 짓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남병은 남쪽 그 강남에서 온 병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병이에요, 보병. 그래가지고 말을 잘 듣고 사람들한테 지금 괜찮아. 그래가지고 계속 남병을 보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쪽인데요. 그 다음에 이 이거는 뭐냐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거는 이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는데 올렸다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주요 임무하고는 다른 한 편지를 또 여기다 올린 거예요. 올린 게 뭐냐면 조선에 국왕인 선조가 있고 그다음에 왕세자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인데 왕세자를 책봉을 해두려고 책봉. 이게 뭐냐면은 이 광해군을 임진왜란이 나고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선조가 급하게 정했어요. 왕세자로. 근데 이제 왕세자 정해오면은 그걸 중국에 보고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그 책봉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별 문제 없이 그냥 사무적인 문제예요. 조선서 왕세자가 결정됐다고 보고를 하고 책봉을 해달라면 책봉을 다 해줘요. 100% 해주는데 명나라에서 안 해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선을 자기네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줘. 해달라고 또 보내면 안 해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양쪽에서 서로 이제 그 상대를 견제하는 그 통로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선에서 조선 국왕이 계속 뭐 사신 보내가지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서는 황제는 이쪽 조정에서는 조선의 국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왕세자 책봉 문제를 갖고서 이용하는 겁니다. 책봉을 안 해줌으로써 그다음에 어떤 때는 왕세자가 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도 보내면서 조선의 국왕을 통제를 하는 그런 그 일을 벌이치는데 그거를 주로 했던 게 예부입니다. 예부에서. 조정하고 조선의 국왕, 조정을 둘러싼 서로 그 파워의 다이내믹스가 상당히 재미있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끝까지 안 해줘요. 끝까지. 왕세자 책봉을 끝까지 안 해요. 나중에 포기해요. 조선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때 이 광해군은 정비에서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빈시에서는 두 아들인데 첫째가 임해군이고 둘째가 광해군인데 첫째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임해군이라는 친구가 아주 개망나네, 아주 개망나. 조선의 왕자 중에 개망나니가 많은데 뭐 사람 죽이는 건 뭐 보통이야 아주. 그래서 둘째한테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왕세자로 책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해줘요. 나중에 이 광해군이 자기가 왕이 되고서 왕이 됐어요. 선조가 죽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고서 명달한테 통보를 해요. 1607년에 조선 조정에서 새로 왕이 죽고 새로 왕이 됐다고 책봉해 달라고.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가 왕세자로 책봉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왕이 된 거야. 근데 중국은 뭐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끝까지 중국에서 버티려고 그러면은 너보다 형이 하나 있는 걸 아는데 형이 임해군이에요. 임해군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절을 보내요. 사절. 그래서 임해군을 만나는데 사절들이 돌아갈 때 이 광해군이 얘를 죽여. 자기 형 시켜가지고서 목졸라 죽여요. 그러고서 중국이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광해군을 왕으로 책봉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권력 관계나 이런 거라는 게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붙어가지고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병부 뭐 이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선조가 이 일본 군대가 그대로 가는 거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내세웠던 것이 이거예요. 이거. 성읍을 불태우고 인민을 학살하고 그다음에 선왕의 분묘를 파헤치게 했다고. 이게 이제 선능하고 정능이죠. 이거 파헤쳤다고. 이 세 개 때문에 우리는 이 일본하고는 영원히 하늘을 같이 이거 살 수 없다고. 원수라고. 근데 무슨 일본하고 강화냐고. 무슨 평화 협정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와가지고 좀 싸워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어떤 요구까지 하냐면은 육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군도 좀 보내달라고. 수군을 저 중국에 있는 남쪽 지방에 있는 수군이 세다고 하니까 걔네들을 좀 불러다가 어떻게 좀 쳐 없애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기책이라고.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예요. 나중 것도 여기 문집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거를 보내주는 게 이건 다른 데 있던 것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까 북경에 가면은 해동관이라는 숙소에 머문다고 했잖아요. 숙소의 출입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게 요 제도예요, 제도. 이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데 이 친하다는 게 어떻게 친하냐면은 다 돈 주고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짜가 없어요, 공짜. 이게 전부 얘네들도 당연히 그걸 바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인삼, 뭐 은,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걸 인정이라 해서 인정. 몰래 다 돈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 없어요. 전부 이쪽 위에 있는 병부 상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실무자들은 전부 이게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입을 통제하니까 이걸 해가지고 친해진 거야. 친해져서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몰래 열어주면은 문묘도 참배하고 구강도 하고 그 천단 북광강은 티엔탄이라고 티엔탄 굉장히 큰 데 있죠. 여기도 가서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간 거에 하나는 왕사자를 책봉을 청하는 주번이고 하나는 인데 그걸 이제 받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묘사직 생령을 참화시키고 선조의 분묘를 파헤쳐가지고 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도저히 하늘을 같이 이끌 수 없는 원수라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죠. 요거. 하지만 소방이 저 외적을 대신해서 봉호를 청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귀결된다면 과군 역시 본래 마음속으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아까 강화를 반대하던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 국왕이 이제는 책봉을 원한다고 황제한테 말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이미. 그 소문을 듣고서 이쪽 뭐 만날 사람한테 줄 문서를 이미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신해서 봉호를 청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데 우리를 압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임금님도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근데 나중에 선조가 중국에서 장수가 와가지고서 완전 대기고 있으면서 쓰라고 계속 압력을 줘요.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조선에서 선조가 신하들과 회의를 여는데 유성룡을 비롯해서 몇몇 신하들은 이렇게 아주 전쟁이 안 끝나니까 차라리 그러면 중국서 하려고 했던 대로 히데요시를 달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끝내면은 인민이 살아남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선조가 그런 압력도 있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써요. 여태까지는 계속 강화 안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이제는 히데요시를 책봉해달라고 주문을 써요. 황제한테. 그래서 그거를 그 보내고서 선조가 그냥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누워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 이제 왕 못해먹겠다고. 나 왕 때려칠 테니까 광해군 보고 이제 왕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선이라고 그러는데 선조가 하다 안 돼가 자기 뜻이 건설 안 되면 그냥 드러넣어버려. 드러내고서 나 왕 공안한다고 못해먹겠다고. 그러면 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그러면 또 그냥 신하들 달라붙어가지고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 선조가 가만히 실눈을 뜨고서 어떤 놈이 충성을 바치냐고 또 체크하는 거야. 그 과정들이 수없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권력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만든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국민이 뽑거나 그랬다면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자기네가 만든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근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권력의 본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권력의 본질을. 왜냐하면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지금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잖아요. 권력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본이 권력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조정에서 매적에게 위시하는 글 가운데 소방이 매적을 대신해서 봉을 청하였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게 나중에 있는 문서가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들어갈 문서인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에 읽을 그거는 날짜별로 나왔어요. 날짜별로 어디에 들리고 어디에 들리고. 그래서 지금 한 2달 걸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압록강 건너서 그 저는 그 기차를 타고서 이제 한번 쭉 다녀봤는데 그때는 다 이제 걸어갔던 거죠. 그 상당히 그 산지입니다. 산속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은 그 실감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뭐 목숨을 걸고서 그 여행을 하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의 교통이 발달했던 그 발달한 시대에 사는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아, 그랬었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설은 그 이런 형태의 그 외교 시스템이 이제 국제관계 시스템이 작동됐기 때문에 500년이나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작동이 삐까덕했던 게 지금 임진왜란 때고, 근데 삐까덕했던 게 정묘 병자호란 여진족의 침입이고, 그래서 그 시대가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다시 다 재조정해가지고서 다시 셋업을 해가지고서 유지가 됐던 게 이게 이제 그 청나라 때부터 쭉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삐걱하기 시작하는 게 그 구한말이에요. 그 병자호란, 강화도 제약 오고 뭐 그러면서 이 시스템 갖고서 국경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경을 유지하려면은 이 권력의 그 시스템 그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꾼 나라가 조선하고 청나라예요. 그래서 둘이 망한 거예요. 그 일본은 그걸 빨리 바꿨잖아요. 빨리 바꿔가지고서 그, 그, 그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메이지 때. 그게 얘네들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제국 시대를 살아남는 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저희는 뭐 TV나 뭐 뉴스에서 늘상 봐서 식상해가지고 아 쟤네들 왜 또 모였나? 쟤네들 뭐 하지? 뭐 이러고 이제 말지만은 다음 그 소위 정치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외교잖아요. 외교. 그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실제로 그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그 시스템, 큰 그 울타리를 그 짜는 역할들은 어 이제 국제관계인 거죠. 예전도 이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근데 그 속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 그게 당연한 걸로 그냥 생각하고 아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나고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역시 그랬구나. 근데 저희들의 지금의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잘은 느끼지 못하지만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규제를.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배우시기 전에 제가 먼저 네. 기억하는 생각, 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봐도 그렇고 그 허남민 선생 연구 중에서 제가 배운 게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외교의 힘. 근데 그 외교의 힘이
원천이 어떻게 조선 사회에 그런 외교 관료를 이렇게 배출했어 하는 힘이 됐어요. 이거 이제 좀 시대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메이지 이후에 일본의 힘, 지금은 아니지만 일본이 그 바블 이전까지의 힘이 일본의 관료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관료의 힘이 무너지면서 일본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 조선시대에 외교의 힘, 그 관료들의 힘이 어디에 그런 사회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조선은 이쪽으로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근데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이 크잖아요. 굉장히.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조선 한반도를 치면은 조선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통적으로 그 안 쳤어요. 그 조선을 치었거나 조선에 무력을 가한 거는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몽고 아니면 여진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조선에 잘 알죠. 그래서 이 조그만 몸을 갖고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야 싸우고 규모가 안 되니까.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애교밖에 없는 거죠. 애교. 그래서 그 당연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애교를 그 잘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애교의 그 기술을 그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관련되는 관료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관리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존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교 문서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애교 문서. 그래서 문장을 잘 짓는다는 사람들이 되게 애교 문서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교 문서를 쓰는 게 중국에서 통용이 돼야 되거든요. 조선 내에서만 통용되는 문장은 아무나 다 쓸 수 있는데 중국 본바당 가서 통용될 수 있는 한문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이제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통역사들도 그 상당히 많이 이제 길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선의 그, 그 생존에 중요했던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사결정이 그 질이 그 품질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그 왕하고 신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서 엄청난 토론을 해요. 토론.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혜를 모아고서 몇 번이고 몇 날이고 그다음에 문장을 하나 만들어도 한 사람이 그 초안을 잡고 두 번째 사람이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이 그럼 그걸 또 회의해서 갖다 놓고서 감을 가지고 다듬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품질이 좋은 의사가 결정이 되면은 그 품질이 좋은 의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관료들의 힘, 능력이. 이제 그것이 외교에서는 특히 이제 두드러진 거죠. 나쁜 쪽에서는 인민을 쫓아고 착취하는 기술을 대단히 발달했어요. 그것도 뭐 다른 나라 그 저리 가라.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 왜냐하면 나라가 규제가 되려면 국내 반란이 없어야 되잖아, 반란. 이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 기술도 조선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예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가. 어떻게든지 그걸 엮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바이벌 한 거죠. 근데 그거를 히데요시하고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히데요시가 망한 게 뭐냐면은 히데요시는 의사결정의 수준이 품질이 굉장히 낮아. 왜냐하면은 혼자서 다 하니까 혼자 현장을 자기가 잘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을 잘 못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사결정이라는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은 그 품질이 형편없어요. 그래, 형편없는 품질의 의사를 갖고서 현장에서 실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근데 중국은 나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처리해야 될 것들이. 조선이 알아서 잘 해주니까 조선에 관해서는 중국은 노하우가 상당히 약했어요. 노하우가. 왜냐하면 조선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을. 그래서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자기는 조선 전문가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조선은 다 넘어간대.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들이나 고위 관리가 오면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통역사가 없었어요. 누가 다 통역을 하냐면 조선에 있는 중국어 통역사들이 중간에서 그 관리들하고 조선하고 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통역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관리들이 갖고 문서 다 몰래 빼내. 훔치는 경우도 있고 돈 줘가지고서 다 카피해가지고 빼내는 경우도 있고. 조선은 그 첩보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조선에 관한 한 의사결정이나 의사 시행 능력이 굉장히 낮았어요. 조선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메이지 시대하고 이제 비교한다면은,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북쪽의 국경이 안전하고, 일본은 바다 건너서 비교적 근심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작동이 됐어요. 작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19세기가 돼가지고서 조선의 국경이 사방이 개방이 됐잖아요. 사방이. 예? 일본 밑에서 그 증기선 타고 오지, 신미양요, 병인양요 해가지고서 서쪽으로 막 들어오지, 영국 밑에서 검문도 들어오지, 러시아 북쪽으로 오지.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의사결정 그 시행 능력 시스템 권력 구조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 처리할 수가. 그런데 이 일본은 메이지가 이미 됐을 때 그 일본의 그 메이지의 기반을 만들어줬던 게 뭐냐면 독고가가 점점 쇠퇴해 가면서 거의 1850년부터 1868년까지 각 그 한들이 다이묘의 도민 한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자기네가 살아남으려고. 그럴 때 벌써 사츠마니 이런 데는 외국의 유학생들 막 보내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서도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예요. 노하우가 축적이 돼가지고서 메이지가 딱 됐을 때 이미 그 일본에서 서양의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판한 게 그 뭐 3,000권이 얼마가 된다래요. 그 정도로 빨리 전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본이 독고가 망하기 전에 내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화가 축적돼가지고 그 팀들이 메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관료들이 된 거죠. 관료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었어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힘을 갖고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뭐 재원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일본이 이제 1853년에 그 페리가 오고 이전에 러시아가 계속 집적되고 뭐 홀란드도 와서 뭐 하고 뭐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한 50년 이상의 그 두들겨 맞으면서 힘이 길러진 거죠. 근데 그 전환이 이제 빨랐어요, 비교적. 전환이 빨랐던 게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독고가가 계속 갔다면 그 전환 안 돼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 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관료 그 시스템 이거는 상당히 아주 뭐 결정적인 그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식민지가 일본이 되고 한 거를 이런 시각 본 사람 없어요. 전부 뭐 누가 침략했네, 나쁜 짓 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서 하는데 이걸 조금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제 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잘 드러난다. 저도 재밌었는데요. 네. 그 지난 학기에 일본으로 간 사신단의 글을 읽는 거랑은 태도가 이렇게 많이 다른 점? 그 점이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는 아까 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 맥락인가를 아는 게 이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재밌었는데요. 자료 자체를 읽는 거에서는 그 이제 그 마병? 마병은 보내지 말아달라는 그 부분이 제가 이래서 자료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기서 보내면 그만이지 했던 것이, 그러니까 계속 그 실제 사료를 읽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그래서 이 관료는 꽤 괜찮았는데 다음에도 걔를 임명해 달라. 혹은 뭐 이 사람에 대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관료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였는데, 그 안에 사람, 말, 소, 그다음에 배가 없다 우리.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이제 생생한 안목을 갖게 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재미를 이렇게 이제 붙여가는 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이 역사 안에 그 이렇게 되게 진짜 목숨을 건다는 게 되게 실감이 났던 그 강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나 뭐 무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쌀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많이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 중국의 황제도 여기 이제 황제도 사람이어가지고 그 꺾인 자존심 때문에 또 뭘 하게 된다든가,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서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그 조선도 전쟁이 나고서 이제 금방 배웠는데, 맨 처음에 전쟁이 딱 나고 국왕이 의주로 도망을 가고 전국이 아주 쑥대밭이 됐잖아요. 진짜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그 몇 달 동안 중국에 청병을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 청병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애들 못 믿겠대요. 그 못 믿겠다는 근거가 뭐냐면 군대가 분명히 요동에서 올 텐데 그 요동 애들 완전히 오랑캐 애들이라고. 걔네들이 오면은 일본 애들이 쑥대밭 만들지, 걔네가 북쪽에서 쑥대밭 만들면은 우리나라 끝난다고. 그런데 조선의 그 약삭 빠른 국왕이나 사람들의 그 태도를 바꾼 게 뭐냐면은 청병을 안 했는데 중국에서 군사를 보냈어요. 공식적으로 청병을 그 황제한테 안 했는데, 그게 그 전쟁이 시작되고서 3개월 뒤에 청나라에서 한 3,000명 보내가지고 명나라에서 평양을 공격했어요. 조승은 대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 명나라 군사들이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뭐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치다가 완전히 뭐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고서 조승우는 뒤돌아 안 보고서 요동까지 그냥 그대로 가버려서 도망가 버렸어. 그걸 보고서 조선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명나라도 깨졌다고. 그러면서 그냥 정신이 바짝 든 거야. 야, 바로 이거다고. 쟤네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 죽기도 하는 거야. 죽기도 하는 거야. 족을 이용해서. 쟤네 끌어오면은 쟤네 저렇게 싸우다 죽잖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뒤로 조선에서 전쟁이 끝나서 한 달 뒤에 중국의 정식으로 황제한테 청병을 요구하는 사절을 보낼 걸 결정을 해요. 결정. 한 달 사이에 깨달은 거야. 야, 쟤네들 데려다가 싸우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어떤 논리를 쓰냐면은 일본이 조선을 친 게 아니라고. 중국을 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막아준 거야. 우리가 막다가 힘이 빠져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없어지면은 중국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절이 북경에 가가지고서 중국에서 큰 소리는 그대로 뻥뻥 쳤어요. 쳤는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틀은 게 그 거의 뭐 9월 말 10월 달이 돼 갖고서
중국에서 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의 그 생존 그 본능이라 할까, 이것의 그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병이 실제로 왔을 때 마병들이 좀 거칠어요. 왜냐하면 말 타고 다니잖아요. 걔네들은 말 타고 가지고 막 휙휙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막 마을 들어가서 숙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싫어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마병을 잘 알아. 마병이 누구냐면은 그 요동에 있는 군사들인데, 요동의 군사들은 여진족, 중국에서 사는 여진족, 몽골, 그다음에 한족, 거기 조선족도 있어요. 이게 잡색군이야. 뭐 여러 그 민족이 있는 군인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만주 이쪽의 요동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싸움하고 그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좀 거칠어요. 기어도 뭐 이렇게 되고. 근데 강남, 절강성 이런 데서 온 군인들은 걔네들은 쌀밥 먹잖아. 쌀밥 먹고, 저 키도 작아요. 남쪽 가면 저 사람들 작잖아, 이렇게. 어? 그다음에 걔네는 말이 타는 게 보병이에요, 보병. 그 보병이 아무리 뭐 해봤자, 쭉 해봤자 모든 마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비교적 그 보병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잘 싸워. 그래서 조선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은 산이 많아가지고 그 말이 못 달리니까 보병이 최고라고. 무용을 보내달라고. 남병을 보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전개가 되는 것들이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이 전의 맥락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오선민 선생님도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됐다 그 말씀 저도 동감인데요. 이게 좀 약간 반농담인데 아까 사진이 있었잖아요. 1863년 러시아 보면 지금의 그 한국 사람들하고 약간 좀 다른 키도 짝짝하고 그분들이 아마 40대 정도일 텐데 굉장히 할아버지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2달간의 긴 여정을 했구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같은 민족이기는 틀림없는데 약간 같은 민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뭐 같은 그 민족인 건 확실한데, 뭐 음식이나 의복이 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의복이 이제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정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의복이. 하얀색이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 그런 의복을 중국서 이제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요. 너네 그렇게 그럼 두루마리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소매도 좀 추리고 하라고. 근데 조선은 그 끝까지 안 버립니다. 자기네 아이덴티티의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야만적이나 그렇게 하지. 조선은 또 조선 나름대로의 아주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이 중국 가가지고서 중국이 위대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에 진짜 빠져가지고 중국이 위대하다고 믿는 그 꼴통들도 생겨요, 가끔. 뭐 아주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균형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균형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네 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이중 플레이도 잘해, 이 사람들. 굉장히 잘해, 이중 플레이. 가가지고 한번 하고서 딱 돌아서가서 이거 떼놈들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전쟁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좀 사라져요. 사라지고서 그냥 뭐 아주 몰입하는 이제 그런 그것도 결국은 뭐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 보면은 모든 인간이 개인이 다 아주 와이즈하고 그냥 다들 참리적이고 지혜롭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집단에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때 그 차이들이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임진왜란에 있어서는 조선은 고정돼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 최대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선생님들 그러면 예,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2월 25일입니다. 네, 또 만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